여러분 오늘 거울 보면서 셀카 몇 장이나 찍으셨어요? 마음에 드는 거 한 장 건질 때까지 대여섯 장, 많게는 수십 장도 찍으시죠. 솔직히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는 거라 사실상 공짜잖아요. 근데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 하나 남기려면 전 재산을 다 털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요? 사진 한 장 찍는데 전 재산을 쓴다고요? 네, 진짜입니다. 아니, 사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얼굴을 남기는 건 아주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왕의 권력이었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을요. 부모님 얼굴도, 내 아이의 어린 시절도 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 자체가 그냥 연기처럼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좀 소름 돋지 않나요? 그래서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이 기록의 갈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죽음 뒤에 찾아올 망각이라는 공포를 이기고 싶었던 거죠. 쉽게 말해 나를 영원히 남기고 싶다는 영생의 욕망이었달까요? 도대체 이 작은 검은 상자가 어떻게 왕들의 전유물이었던 영생의 권력을 뺏어와서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주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당시 사람들은 이 기계를 처음 보고 영혼을 빨아먹는 괴물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을까요? 오늘은 인류의 기억법을 통째로 바꿔버린 가치의 혁명, 사진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9세기 유럽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당시 사람들이 자기 얼굴 한번 남기려면 어떤 고생을 해야 했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사진이 없던 시절에 나 여기 있다라는 증거를 남기려면 무조건 화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요즘으로 치면 거의 강남 아파트 한 채 값 수준의 비용이 들었거든요. 화가가 집으로 오면 밥 먹여줘야죠. 잠재워줘야죠. 게다가 그림 그리는 동안 몇 주, 몇 달을 꼼짝없이 모델 노릇을 해야 했어요. 왕이나 귀족들이 초상화 속에서 왜 그렇게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 거만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서 있어서 지치고 짜증난 표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못 꿨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얼굴을 기억할 방법은 오로지 내 머릿속 기억뿐이었어요. 기억이 희미해지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존재가 삭제되는 거죠. 이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느껴온 아주 근원적인 결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사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지를 만드는 법은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두운 방 벽에 작은 구멍 하나만 뚫어 놓으면 바깥 풍경이 반대편 벽에 거꾸로 비치는 현상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알던 원리인데 문제는 이걸 고정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벽에 비친 그림은 너무 예쁜데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아, 저걸 그대로 딱 붙여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도 안 되는 고민에 인생을 건 남자가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조제프 니세포르 니엡스라는 아저씨인데요. 이 아저씨 원래 직업은 발명가였는데 결정적으로 그림을 지독하게 못 그렸어요. 본인도 자기 얼굴을 남기고 싶은데 화가를 쓰자니 돈이 없고 직접 그리자니 똥손이고, 그래서 결심합니다. 손이 아니라 빛이 직접 그림을 그리게 만들자. 니엡스가 선택한 방법은 좀 황당했습니다. 금속판에 비투멘이라는 걸 발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즘 우리가 도로 깔 때 쓰는 그 시커먼 아스팔트 맞습니다. 이 아스팔트가 햇빛을 받으면 딱딱하게 굳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니엡스는 2층 창가에 이 판을 설치하고 렌즈를 맞춘 뒤에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 2시간? 아니요, 무려 8시간입니다. 아침에 설치하고 저녁 먹을 때까지 놔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진이라 불리는 그라의 창문 조망이라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근데 이걸 직접 보시면 아마 이게 뭐야? 하실 거예요. 뭔가 뿌연 형체만 있고 빛이 왼쪽에서도 오고 오른쪽에서도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고요? 8시간 동안 찍었으니까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림자가 온 사방에 다 찍혀버린 거죠. 사진 한 장 찍는데 지구가 반 바퀴를 돌아버린 겁니다. 이건 사진이라기보다는 거의 인내심 테스트에 가까웠죠. 움직이는 사람을 찍는 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8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니엡스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 이거 좀 더 빨리 찍을 방법이 없을까?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루이 다게르입니다. 다게르는 당시 파리에서 디오라마라는 일종의 가상현실 극장을 운영하던 잘나가는 사업가였어요. 무대 장치의 달인이었죠. 니엡스의 소문을 듣고 달려온 다게르는 직감했습니다. 이거다. 이게 세상을 바꿀 돈이 된다. 두 사람은 동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니엡스는 연구 도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혼자 남은 다게르는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더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다 인류 역사에 남을 엄청난 우연이 찾아오죠. 어느 날 다게르가 실험에 실패한 음판을 약품 보관함에 그냥 넣어뒀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꺼내보니까 세상에 희미했던 이미지가 너무나 또렷하게 살아나 있는 거예요. 다게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나왔지? 그는 보관함 안에 있던 약품들을 하나씩 빼면서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깨진 온도계에서 흘러나온 수은이었어요. 수은 증기가 음판에 닿으면서 빛을 받은 부분과 반응해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걸 현상이라고 하죠. 이 발견 덕분에 8시간 걸리던 촬영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여전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의자에 앉아 꾹 참고 견디면 얼굴을 찍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1839년 드디어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이 기술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이른바 다게르타입의 탄생이었죠.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거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수천 배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파리 시내는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 신의 영역인 빛을 정복했다며 환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사진을 찍으려면 최소 20분은 얼음처럼 멈춰 있어야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숨도 안 쉬고 20분을 가만히 있겠어요. 눈 깜빡이면 눈이 없게 나오고 재채기라도 하면 얼굴이 괴물처럼 뭉개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당시 사진관에는 아주 기괴한 장비가 등장합니다. 바로 머리 고정대였어요. 모델의 뒤통수를 쇠꼬챙이 같은 장비로 딱 고정해서 절대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웃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입꼬리에 힘주고 20분 버티다가는 경련이 일어날 테니까요. 옛날 사진들 보면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화난 것처럼 무표정하고 엄근진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거 화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초기 사진은 거울처럼 좌우가 반대로 나왔고 복사도 안 됐어요. 세상에 딱 한 장뿐인 귀한 보물이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왕들만 누리던 그 영생의 권력이 이제 내 손안에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이 경이로운 기계의 등장을 보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 붓을 들고 살아온 화가들이었죠. 그들은 이 작은 상자를 보며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제 예술은 죽었다. 과연 사진은 예술을 정말로 죽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세계를 열었을까요? 자, 사진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다들 박수치고 환영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공포 영화 수준이었어요. 유럽의 보수적인 지식인들은 인간이 신의 창조물을 기계로 복제하다니 이건 악마의 장난이다 라며 비난을 쏟아냈고요. 심지어 사진을 찍으면 영혼의 일부가 상자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괴담까지 돌았습니다. 지금 들으면 웃기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그만큼 사진의 선명함이 비현실적이고 오싹했던 거죠. 하지만 입으로는 욕해도 몸은 솔직했습니다. 사진관이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거든요.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남기고 싶은 그 지독한 욕망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살짝 소름 돋는 풍습이 하나 생겨납니다. 바로 사후사진 포스트모르템 포토그래피예요. 당시엔 아이들이 병으로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진 한 장 찍어줄 여유도 없이 아이를 보낸 부모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뭐였을까요? 네, 죽은 아이를 예쁜 옷을 입혀 의자에 앉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눈을 뜨게 그려서 사진을 찍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면 무서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 사람들에겐 그게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 속에 붙잡아둘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구원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진이 바꾼 건 이런 풍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변화는 우리 사회의 계급도에서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천 년 동안 초상화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떵떵거리며 자기 얼굴을 역사에 남겼죠. 근데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이 공식이 박살나버린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의 발밑에서 구두를 닦던 아저씨가 오늘은 사진관에 가서 왕이랑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실에 딱 걸어놓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의 민주화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왕에서 평범한 개인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은 인간의 자아를 해방시킨 기술이었습니다. 나도 기록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각을 심어준 거죠. 하지만 이 눈부신 혁명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화가들입니다. 당시 화가들의 주 수입원이 뭐였겠어요? 바로 초상화 그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진기는 화가가 몇 달 걸릴 일을 단 몇 분 만에 그것도 훨씬 똑같이 해냅니다. 당연히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했죠. 실제로 당시 파리의 수많은 화가가 붓을 꺾고 사진관 조수로 취직하거나 아예 사진사를 전업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미술계에는 거대한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사진이 현실을 똑같이 복제한다면 이제 화가는 대체 뭘 그려야 하지? 여기서 인류 예술사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그리는 걸 사진에 넘겨준 화가들은 이제 사진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을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래, 사실적인 건 네가 다 해라. 나는 내 눈에 비친 빛과 내 마음속의 감정을 그리겠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로 모네의 인상주의, 피카소의 입체주의 같은 현대 미술입니다. 사진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사진처럼 똑같은 그림만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진이라는 기술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창의성을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예술의 정의를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진은 진실의 기준도 바꿔놨어요. 옛날엔 옆 동네 전쟁이 났대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제는 전쟁터에 처참한 사진 한 장이 신문에 실립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구나.
이때부터 저널리즘이 탄생하고 여론이라는 힘이 권력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은 단순히 찰나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빼서 대중에게 나눠주고 예술의 껍데기를 깨부수고 진실의 무게를 더한 문명의 엔진이었던 거죠. 그저 빛을 가두었을 뿐인데 인류는 그 빛으로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결국 사진은 단순히 물리적 풍경을 종이에 옮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 안에만 갇혀있던 기억이라는 유약한 데이터를 몸 밖으로 꺼내서 박제한 인류 최초의 외장 하드였죠.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인류의 기억은 안개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왜곡되고 죽음과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빛을 가두는 법을 알아내면서 비로소 죽음을 초월한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왕들만이 가졌던 그 영원히 기억될 권력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게 된 겁니다. 어쩌면 기술은 인간의 결핍을 메우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사진기는 바로 그 마음의 구멍을 빛으로 채워준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기록이 너무나 쉬워진 지금 우리는 과연 더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멋진 풍경을 눈으로 담기보다 카메라 렌즈로 먼저 보느라 정작 그 순간의 감동과 공기는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억을 기계에 맡겨버린 대가로 우리가 직접 기억하는 근육이 퇴화하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고민해볼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진첩을 한번 열어보세요. 수천 장의 사진 속에 여러분은 어떤 욕망을, 어떤 찰나를 가두어 두셨나요? 150년 전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그 영생의 권력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찰나의 마법 뒤에는 8시간 동안 해의 움직임을 견디고 독한 수은 증기를 마시며 빛을 붙잡으려 했던 인류의 집요한 집념이 숨어 있습니다. 보너스 잡학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옛날 사진 속 사람들이 안 웃었던 이유가 긴 촬영 시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엔 치과 기술이 별로 안 좋아서 다들 치아 상태가 엉망이었거든요. 입을 벌리고 웃었다간 영생의 기록에 썩은 이빨이 고스란히 남을 텐데 누가 웃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당시 사진사들이 촬영 직전에 하던 말이 치즈가 아니라 푸른푸른스, 말린 자두이었다고 해요. 입술을 작고 단정하게 모으기 위해서였죠. 지금 여러분의 활짝 웃는 셀카는 어쩌면 사진 기술뿐만 아니라 현대 치과의학이 만들어낸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그 찰나를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기술의 역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요청해주세요.